네, 오늘은 그 진로교육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멘토링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많은 교육들 중에서 이제 공유할 수 있는 파트를 같이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진로 수업을 하다 보면 많은 교회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너무 많은 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비전 스쿨을 하게 되면 어떤 걸 배우나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우리 비전 스쿨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고 또 여기서 무엇을 배워갈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진로 교육의 첫 번째 시간으로 비전 스쿨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진로를 찾아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끝까지 한번 영상을 지켜보시다 보면 내가 지금 2단계까지 와 있으니까 나는 이걸 하면 되겠구나 라고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멘토링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이 많은 과정들이 제가 다 만든 게 일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북유럽의 좋은 국가들이 진로 교육을 되게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야 공교육이 아직 도움이 안 됐지만 정말 이 과정만큼은 빨리 배워도 괜찮겠다 싶은 것을 제가 이제 배워와가지고요. 이걸 한국식으로 조금 각색을 해서 한 50% 정도는 제가 공부해서 넣은 거고요. 50% 정도는 다른 나라에서 이미 선행되고 있는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좋은 진로 교육이다 싶은 것들을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총 4가지 섹션으로 이 비전 스쿨이라는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학교처럼 지금 한 1년 정도 걸리는 진로 수업입니다. 되게 길잖아요. 근데 이 긴 과정이 사실은 저는 되게 짧다고 느껴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저의 지금 이런 교수, 강사 혹은 교육가 이런 쪽으로 나한테 달란트가 있구나라는 걸 알기까지가 되게 많이 오래 걸렸는데 근데 1년 만에 이걸 찾을 수 있다 그러면 되게 빠르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총 4가지 섹션인데 첫 번째는 기초 습관을 만드는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진로 수업인데 왜 갑자기 기초 습관을 다지느냐? 저는 그렇습니다. 이 기초 습관 훈련이 없는 상태에서도 진로 수업을 해봤고요. 또 있는 상태에서도 지금은 업데이트가 돼서 지금 꼭 이 필수적인 과정을 지나게 해야만 이 과정을 수료한 친구들만 실제 훈련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초 습관 맞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거, 또 일찍 자는 거, 하루에 밥을 규칙적으로 잘 챙겨 먹는 거, 그리고 안 좋은 습관들을 고쳐 나가는 거, 이런 쪽을 많이 훈련하는데, 되게 많은 교회 청년들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교재도 해야 되고, 심야 영어도 한 번 봐야 되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때는 게임도 좀 하셔야 되잖아요. 괜찮습니다. 근데 그걸 하고 나서 돌아왔을 때, 나의 일반적인 규칙적인 생활이라는 게 존재를 하셔야 되고요. 그 규칙적인 생활에 돌아오는 그 회복 속도가 빠르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되게 루즈해지다 보니까 원래 해야 될 것을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비전스쿨 과정을 그냥 신청하신다고 다 받는 게 아니고요. 면접도 보고요. 그리고 면접이 통과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 기상 미션 테스트라는 걸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 미션을 통과하신 분들만 저희 수업에 온전한 멘티로서의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요.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하루에 한 5분 정도씩 기상 시간을 당겨서 내가 평소에 일어나는 시간이 만약에 8시다 그러면 8시부터 내일은 7시 55분, 그 다음날은 7시 50분 이렇게 5분씩 당기는 기상 시간을 당기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규칙이 뭐냐면 7시 55분에 저한테 카톡이 찍혀야 돼요. 그러니까 1분 정도 그 사이에 1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라는 카톡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되게 긴장을 하겠죠. 그래서 5분씩 당기다 보면 이게 6시가 될 때까지 당겨보는 거예요. 저도 많이 알고 있는데 여러분은 새벽 기도도 가보셨을 거고 한 번, 2번 정도는 시험 기간 때문에 일찍 일어나 보신 적도 있으실 거잖아요. 근데 한 번, 2번 정도 일찍 일어나는 거는 사실 습관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한테 있었던 나쁜 습관들을
이렇게 빼내는 작업, 되게 고통스러운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 짧은 5분이라는 시간씩 당기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습관들을 버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아침에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시려면요. 일단은 일찍 주무셔야 돼요. 그리고 굳이 평소 때 내가 한 새벽 2시, 3시까지 내가 뭐 깨어서 핸드폰 만지고 있다가 잠드셨던 분들도 기상 미션을 하려고 일찍 잠자리에 들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우는 거, 체력을 키웁니다. 사실 긴 훈련의 과정이다 보니까 이런 기초 체력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제가 좋은 소스를 넘겨주더라도 이게 소화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체력 훈련을 교육 과정에 넣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직은 북유럽 국가들보다는 선행돼야 되는 작업들이 더 많다는 걸 인정을 하고요. 그 부분을 좀 챙기고 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체력 운동 되게 많이 합니다. 걷고요, 뛰고요, 또 필요하면 웨이트까지 해가면서 기초적인 이런 체력을 키우는 훈련을 합니다. 왜 이렇게 체력이 중요하냐면 나중에 되게 많은 학문들을 다룰 거고 나한테 필요한 것을 찾아가는 이 과정들은 말 그대로 훈련이기 때문에 지구력이 필요하고요. 또 끈기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 지구력과 끈기는 여러분의 기초 체력에서 나오거든요. 기초 체력이 잘 안 돼 있다 그러면 쉽게 지치실 거고요. 빨리 앉으려고 그러고 앉다 보면 또 누우려고 그러고 눕다 보면 또 잠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다뤄서 내가 무언가를 좋은 거를 나한테 들어왔을 때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체력이라도 키우자.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되게 큰 변화를 겪게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기초 습관 중에 세 번째, 많은 크리스찬들이 잘 안 하지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독서입니다. 비전 스쿨을 시작하고 나서 시작했을 때부터 수료식이 있을 한 1년 남짓한 시간까지 절대로 빠지지 않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독서 훈련입니다. 저희가 지금 비전 스쿨 참여하는 멘티들은 지금 한 달에 2권씩, 그러니까 2주마다 한 번씩 수업을 하기 때문에 2주에 한 번 정도, 한 권 정도의 책을 읽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페이지로 나누면 하루에 정말 적어도 20페이지에서 30페이지 정도의 책을 읽게 되는 거죠. 그러면 책을 읽어야 되겠고 갑자기 나한테 시간이 1시간 플러스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쪼개게 되고요. 그리고 이동 시간에 책을 들게 되고요. 그러면서 내가 꾸준하게 읽어야만 이해도를 높여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되게 많은 방대한 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분야 중에서 어떤 분야를 더 집중적으로 읽을 건지를 많이 연구해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텝으로는 자아 발견인데요. 이 자아 발견 단계에서는 딱 한 가지 단어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메타인지 훈련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이 메타인지는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아는 것. 조금 많이 어렵죠. 그래서 스스로가 나 이거 모르는구나, 나 이거 아는구나, 조금 더 확장하면 나 이거 정말로 좋아하는구나, 나 이거 정말로 싫어하는데 다른 사람이 시켜서 했던 거구나를 알게 만드는 작업인 거죠. 그래서 이 메타인지 훈련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기법이 뭐냐면 글쓰기 훈련이고요. 과거의 기록들을 끄집어내오는 이런 글쓰기 훈련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것도 유럽에서 되게 많이 쓰는 방법이더라고요.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자기의 과거에 있는 모든 사건들, 경험들을 다 글로 쓰게 만들고 그 기록들을 다 같이 모아서 진로를 선택할 때도 너는 지금까지는 이런 선택을 많이 해왔잖아. 앞으로도 이런 선택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 선택을 했을 때는 이런 직업군이 너한테 맞을 것 같아 라고 해주는 교육 과정이 바로 일학습 병행제라고 독일에서 되게 유명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 학습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이런 교육 과정 중에 하나가 이 독일에서 말하는 일학습 병행제고요. 이걸 가장 기반으로 하는 게 이 독서이고요. 그리고 생각법 훈련을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나한테 이게 더 잘 맞구나, 다른 사람한테 다 잘 맞더라도 나한테 이건 안 맞구나, 이런 걸 깨달아가는 과정이 자아 발견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인지 훈련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토론 수업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잘 하지 못했던 진짜 토론 있잖아요. 제가 왜 진짜 토론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지금 대학에서 저도 이제 토론 수업을 진행을 한번 해봤는데 학생들이 수업이 들어오기 전부터 이렇게 입을 맞추더라고요. 찬성팀은 이렇게 말할 테니까 반대팀은 이렇게 말할 테니까 너희가 이렇게 말해,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게 라고 뭔가 시나리오를 짜놓고 토론을 하더라고요. 사실 뭐 평가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긴 한데 그 토론 수업은 그렇게 해서는 사실 큰 효과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뭔지 한번 말해보고요. 또 말하면서 또 덧붙여지는 생각들도 기록을 해보고요. 그러면서 조리 있게 말하는 법, 또 근거 있게 말하는 법을 익히려고 토론 수업을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한국식으로 바꿔버리면 A+라는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 토론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학점이라는 평가 제도가 없었을 때는 학생들이 토론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생각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여담이긴 하지만요, 저는 참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의 가장 근간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단어가 좀 부정적인 단어지만, 이 단어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벌 교육제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착한 일을 하면 상을 주고요, 나쁜 일을 하면 벌을 주는 제도입니다. 1차적으로 들었을 때는 되게 좋은 말 같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상이 없으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상벌 제도의 약점이에요. 반대로 나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벌이 없으면 그 나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 시민의식 교육 파트까지 넘어가 보면 옳은 일은요,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상을 주지 않아도 정당한 일이고 옳은 일이면 하는 게 맞잖아요. 또 반대로 나쁜 일을 하면 벌이 없어도 뭐 벌금이 있거나 감옥에 가지 않아도 안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상이 있을 때는 하고요. 벌이 있을 때는 하고요. 이 상과 벌이 없을 때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육 제도에서 평가라는 제도가 이 상벌 제도 교육에서 줬던 상과 벌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랑 가장 큰 차이점은 그건 것 같습니다. 덴마크라는 나라에 가보면 중고등학교 때의 그 성적들을요, 학생들이 서로 알 수가 없고요. 심지어 교사도 이 점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뭐 꼴찌도 없고 1등도 없으니까 뭐 서열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차별할 수도 없고 하늘 명분도 없는 거죠. 선생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는 이 과정을 통과했다, 통과하지 않았다. 우리 대학에 가면 패스 논패스 과정이 있잖아요. 그게 모든 공교육에다가 도입을 해서 이제 서열을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짜 공부하고 싶은 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아 발견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저희 수업 때 어떤 토론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또 학생들이 지금 영상 보실 이 영상에는 첫 번째로 토론하는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가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기회를 만들어주고 환경을 제공해줬을 때는 교회 친구들이 굉장히 이런 토론 수업을 잘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라고 있는데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만약에 내가 한국의 학부모가 된다 그랬을 때 공교육을 할 것인지 아니면 홈스쿨링으로 내 자녀를 스스로 한번 교육을 시켜볼 건지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이고 그 이유는 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 과정 중에 토론을 한번 해봤는데 잠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약간 홈스쿨 반박인데 결국엔 홈스쿨이 가정 형편이나 시간의 여유가 있는 사람만 가능하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따졌을 때 결국에는 공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공교육이 맞냐 홈스쿨이 맞냐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공교육에서는 거기 안에서 교사로서의 지지자의 역할을 맡기고 그 이후의 시간에 부모들이 지지자의 역할로서 뭐 하루 어떤 일 있었니 그런 대화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면서 두 개의 장점을 살려서 시도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두 가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홈스쿨링 발언을 한번 기다려 볼게요. 저요. 그냥 방금 들었던 이야기에 반박이 드는 게 부모가 이제 공교육을 보내놓고 이 아이를 지지해줄 수도 있지만 사실 인간이 그 입시라는 곳에 내 아이를 보냈는데 불안함이 안 들 수는 없거든요. 이게 다 입시를 달려가고 있는 아이들인데 거기서 내 아이만 이제 뭐 지지해주고 응원해준다고 그 아이가 그 속에서 그래 뭐 나는
그렇게 부모님의 응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 따위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없거든요, 사실. 그리고 홈스쿨링을 한다고 사회력이 작아지는 것도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도 친구를 만날 수 있지만 뭐 아까 우리 나왔던 의견인데 뭐 밖에 나가서 다른 뭐 미술 학원에 가서도 만날 수도 있고 교회에서도 만날 수 있는 게 친구들인데 굳이 그걸 그렇게 한정적으로 학교에서만 사회를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이제 배움의 에너지가 오는 게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먼저 시작되어야 누가 실행을 해줘야 따라가는 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쉽지만 다들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선생님들이 일단은 그냥 앞에서 칠판을 쓰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명 한 명 봐주는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바라봐주고 그리고 그 목표나 수준 설정도 되게 좀 위에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눈높이에 맞춰지지 않은 수업을 억지로 막 따라가는 게 되게 어려웠었고 선생님 관계가 되게 그런 면에서 1년치 학생밖에 안 된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항상 들었던 것 같아요. 초중고를 다니면서. 공교육 자체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대학을 가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대학 가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운영하고 논술을 하고 교육도 그런 식으로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대학 가기 위해서 어떻게 투자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뭐 공교육만 불안해서 뭐 인강도 들을 테고 막 사교육도 들을 수도 있을 테고 그런 거 했을 때 저희가 사실 지금 전공이랑 상관없이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 투자한 거 대비.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그 뭔가 당장 부모님이 아이를 키우느라고 조금은 당장은 뭔가 손해를 보는 거일 수도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만약에 홈스쿨링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리고 그거를 발전시켜서 더 오히려 빨리 길을 찾는다면은 자기에게 맞는 거를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보면 더 단축되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홈스쿨링으로 그걸 하면서 좋겠다. 네, 그러니까 비용적인 부분에서 뭔가 더 많이 들 수도 있다고 하는데 처음에 그렇게 보여도 오히려 나중에 계약하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은 더 덜 든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공교육이라는 거 장점은 각 분야별로 어떤 그래도 전문적으로 지식을 쌓은 많은 선생님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점인데 홈스쿨링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정도의 지식을 한 사람이 뭐 한 부모님이 그걸 다 감당하면서 전인적인 성장을 균형 있게 애가 성장할 수 있게 그런 넓은 면의 지식의 전달이 좀 부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문 지식에 대한 거를 갖춘 아이를 기른다를 할 것인지 혹은 지금 다양한 양질의 콘텐츠가 외부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의 학습 방식 자체도 책을 통해서 혹은 누군가의 강의식 설명을 통해서만 배우는 게 아니고 영상 매체를 통해서 배우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그런 교육 자원들을 활용해서 본인의 그런 학습 유형에 맞는 그런 플랜을 더 짜나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홈스쿨링의 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홈스쿨링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동시에 그럼 우리는 어떤 아이를 키우고 싶은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틀에 갇히지 않은 아이 혹은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아이라고 만약에 그러한 목적이 간다라면 이제 말씀하신 건 어떻게 보면 더 똑똑하고 지식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는 교육은 공교육이 맞겠지만 저희는 약간 이런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일단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려면 선택권이 주어지는 환경에 있어야 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에 이제 또 홈스쿨링 쪽으로 이 이야기가 갔던 것 같아요. 네, 한번 보시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생각보다 너무 토론을 잘하지 않나요? 저도 멘토로서 이 교육 과정을 운영해보면서 논란인 거지만 자기 생각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생각이 없지는 않거든요, 청년들이. 그래서 그 기회를 자꾸만 많이 노출시켜주고 이 빈도를 잦아지게 하다 보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스스로 메타인지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시기가 올 겁니다. 자, 세 번째 챕터가 뭐냐면 이제 비전 발견 단계인데요. 이때는 크게 두 가지 챕터를 배웁니다. 첫 번째는 시간 관리고요. 두 번째는 목표 관리입니다. 시간과 목표를 관리할 수 있는 학문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이렇습니다. 방학 계획을 짜와. 그리고 너 목표가 뭐야? 한번 적어봐. 적을 수는 있겠죠. 시간표를 짤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나스럽게 시간 관리가 되는 건지 어떤 정도의
세분화된 목표를 가져야 나한테 맞는 목표인지를 산출하는 과정을 한 번도 배워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말 그대로 남들이 많이 할 법한 목표들을 많이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자기계발서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좋은 조언들인데 마치 이것을 학생들이 읽었을 때는 법칙인 것처럼 정말 절대적으로 변할 수 없는 법칙인 것처럼 인식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정해놓은 법칙인데 이게 나한테 안 맞으니까 해봤자 당연히 실패하겠죠. 그러면 나는 많은 사람들이 한다는 이 내용도 또 못하는구나. 나는 이 정도도 못하는 사람이구나가 되어서 또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큰 맹점이 뭐냐면 시간 관리와 목표 관리는 개별화가 돼야 된다. 낫스럽게 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개별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시간 관리, 나한테 맞는 목표 관리를 설정하는 법을 이 기간 중에 배웠는데 사실 되게 많이 힘든 과정이긴 해요. 이게 이제 1년 정도 걸리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시간 관리와 목표 관리 파트인데요. 그래서 되게 많은 기법들이 나와 있잖아요. 프랭클린 플래너나 슬피 바인더 그 내용들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공통분모 삼아서 나한테 가장 좋은 시간 관리는 이런 방식이구나. 나한테 가장 좋은 목표 설정은 이런구나 라고 깨달아가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요. 그 멘토 발견 단계인데 사실 이 파트가 제가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파트예요. 여담이지만 제가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사회에 나가기 위해서 가장 이제 어려워하는 파트가 이 멘토 발견 단계거든요. 이 전문가들을 직업을 종사하는 분들을 어디 가서 어떻게 만나야 될지를 이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그리고 환경 자체가 실제로 좋기도 하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교회 가면 집사님들, 장로님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교회 청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 성도님들이 50명 혹은 100명 정도라면 그분들의 직업군을 잘 알고 있느냐고 한번 되물어보세요. 잘 알고 계시는가요?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냥 대면대면하게 인사는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렇게 매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이 좋은 환경을 우리가 너무 활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매주 캔커피 한두 개 정도 사가지고요. 집사님이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혹은 내가 관심 있는 일과 비슷한 일을 하고 계시다면 찾아가서 집사님 저 잘 모르시죠? 근데 제가 청년부에 이런 학생인데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지금 집사님이 이미 하고 계시더라고요. 잠시 좀 조언을 얻고 싶은데 커피 한잔 하시면서 저랑 한 30분 정도만 시간 좀 내줄 수 있으실까요? 라고 매주 물어볼 것 같아요. 커피 진짜 한 박스 사놓고. 근데 이렇게만 하더라도요,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대학에서 배우는 거는 대부분 이론적인 수업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지금의 시대 때는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무적인 것. 그래서 당신이 이 전공을 했으니까 당장 신입으로 우리 회사에 온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인사 담당자들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묻는 질문이거든요. 다른 거 없습니다. 실력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 실력을 검증하려면 정확한 방향을 보고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정확한 방향을 지금의 대학에서는 너무 이론적으로만 가르치기 때문에 실무와 실제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 갭을 어떻게 줄이느냐? 현업에 있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 기회가 여러분 교회를 갈 때마다 매주 그 기회가 한 달에 4번 정도는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혹시나 제 진로 분야에 제가 희망하는 분야에 관련된 분이 지금 저희 교회는 없는데요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진짜 교회스럽게 행동을 할 때입니다. 옆 교회에다가 같은 교단에 혹은 저는 사실 교단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 지역에 있는 충청도면 충청도, 대전이면 대전, 서울이면 서울, 부산이면 부산에 옆 교회 찾아가셔서 저 이런 옆 교회 다니는 청년인데 혹시 이 교회에 이쪽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느냐 혹은 종사하는 분들이 있느냐를 물어보면 제일 좋은데 되게 힘든 과정이겠죠. 듣기만 해도.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청년부 사역자들을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사역을 하는 담당 교역자라면 꼭 성도님들의 직업군을 한 50개 정도만 조사하셔가지고요. 그 50개의 직업군을 리스트업을 하셔서 청년부에 꼭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누구야 우리 교회 이런 분들이 지금 현업에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면 이분들 좀 만나자 연락드려서 뭐 커피라도 사드리면서 얘기를 좀 들어보자. 진짜 실제적인 얘기고요. 그리고 만약에 각 교회가 이 리스트가 다 되어 있다 그러면 교환하시면 돼요. 그럼 서로 주고받으면 지금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이거거든요. 각 교회에 제가 진로 특강을 할 때마다 그 청년부 교육자분들한테 꼭 부탁을 드립니다. 단 한 분이라도 좋으니까 직업군 조사해서 이렇게 청년들을 만나줄 수 있는 분들을 좀 동의가 된다 그랬을 때는 명단을 꼭 주십시오. 그러면 저가 다 받아가지고 전국에 이제 저는 뭐 하냐면 키워드별로, 전국의 디자이너별로, 전국의 건축사별로, 전국의 교육과별로 분리를 다시 해놓고요. 그러면 다시 제가 되돌려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는 전국에 디자이너로 활동하는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 명단을 구하기가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그거를 지금 제가 멘토링 연구소라는 기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공유가 된다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언젠가. 이제 경상도에 있는 어떤 교회 청년이 서울에 있는 어떤 집사님을 만나러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이제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이고 그냥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어떤 미션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전하고 싶습니다. 라는 게 서로 동의가 된다 그랬을 때는 인터뷰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 지금까지는요, 제가 이제 억지로 이제 청년들을 뭐 전라도에서 2명, 부산에서 3명, 뭐 서울에서 6명 이렇게 모아가지고 10명을 맞춰서 이 멘토님이 있는 충청도를 가서 인터뷰를 해오고 이런 일을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그런 인터뷰를 참여했던 청년들의 말을 피드백을 들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대학교 4학년 동안 배웠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운 2시간이었다라는 피드백이 가장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회에 있는 집사님들 그냥 가만히 놔두지 마시고요. 집사님 어떤 일 하세요? 제가 이런 일 하고 싶은데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혹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요.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좀 궁금합니다. 저희 쪽에 와서 청년부 오셔가지고 좀 얘기해 줄 수 있으실까요? 라고 물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멘토분들한테도 왜 좋으냐면 다 그렇게 사명답게 자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청년의 입장에서 이제 이런 질문을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한 번 더 독립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서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멘토 발견까지 과정을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제가 총 4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초 생활 습관 가지는 거, 두 번째는 자아 발견, 세 번째는 비전 발견, 네 번째는 멘토 발견, 이렇게 4가지 스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만의 비전을 공부할 때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힘든 과정을 혼자 하지 마시고 많은 교회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수업들 여러분한테 하나씩 공개를 할 테니까요. 오늘 내용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과정들을 할 수 있고 또 미션들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멘토아빠 TV의 유멘토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